올해 미국 FDA 승인 허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까지 이제 모멘텀이 살아 있는 거고, 이 회사 당연히 일본 진출했거든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이 금리 인하만 확실하게 딱 이제 7월이든 8월이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는 성장주들이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성장주의 대표적인 것들이 제약바이오가 될 거고, 2차 전지가 될 거고, 로봇이 될 거고, 제일 모르겠는 게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올해 실적 좋은 건 이미 반영이 됐고, 올해 실적 좋은 거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내년에 더 실적 좋아지려면 HBM 관련돼서 보면 하이닉스가 계속 독주하거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쪼개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개가 쪼개서 가져가거나. 그러니까 결론은 반도체는 나쁘다기보다는 물음표. 올해보다 내년에 그러면 업종이 계속 좋아질 게 뭐가 있냐 보면 2차전지 주가는 빠졌지만 일단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 명확한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주도주처럼 움직였는데 좀 주춤했던 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고, 엔터도 엄청 주가 많이 빠졌죠. 계속 뭐 앨범 피크아웃 논란이 있으면서. 근데 엔터도 명확한 수출주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한 거죠. 가는 놈이 계속 더 갈까, 아니면 새로운 업종이 나올까. 금리 인하랑 맞물려서 보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생각보다 주가가 연초부터 계속 부진했지만 다양한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 있는 2차전지 모멘텀도 받으면서 반도체의 모멘텀도 받으면서, 전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초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러면 가장 당장 필요한 게 뭘까? 인건비 계속 올라가는데 저는 로봇 산업이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디로 돈이 몰릴까?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관련된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좀 못 갔지만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나 로봇 쪽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앨범 피크아웃 하면서 박살난 게 엔터주거든요. 근데 하이브랑 미니진도 결국은 봉합이 되겠죠. 어떻게든 하이브 관련돼서 엔터주에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엔터주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이제 본업 엔터 앨범이 잘 팔릴까? 해외 진출이 괜찮을까? 음원이 계속 잘 나갈까? 콘서트 계속 잘 될까? 굿즈 계속 잘 팔릴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엔터. 왜? 해외 시장 진출한 지 막 그렇게 엄청 뭐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서 막 이미 목에 차가지고 성장을 더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곧 자 BTS 진 맞죠? 진 이미 제대했죠? 순차적으로 다 제대하죠. 그러면 당장 올해 하반기면 BTS 완전체로 이제 활동하잖아요. 아, 내년 초인가요? 네.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그 엔터 관련돼서 보면은 뉴진스가 심상치 않아요. 뉴진스가 BTS급 아니면 BTS 넘사벽으로 아마 커지지 않을까 지금. 그럼 이제 뭐 독일인이 뭐 영국인이 프랑스 이런데 인터뷰 보면 뉴진스 덕분에 국내에 거주하는 현지 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요. 뉴진스로 대동단결한다고.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업종이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차치하더라도 제약바이오, 로봇, 엔터 이 정도. 그리고 식품주하고 화장품은 계속 좋으려면 여기서 더 수출 데이터를 계속 갱신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최종적으로는 인간에 제일 최대한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 텐데 그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제일 잘하는 애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거든요. 테슬라하고 각종 빅테크도 로봇을 다 만들죠. 휴머노이드 로봇 가기 전 단계가 아마 저는 협동 로봇이 가장 상용화되고 가장 인간이 불편한 지역들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 우리나라가 되게 잘해요.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4위거든요. 시장 점유율 전체 시장 점유율 6%인데 아마 두산 로보틱스도 최소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뭐 10% 이상까지는 늘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협동 로봇이 당장 현재 기준으로는 시장 침투율이 10%대인데 26년 앞으로 3년 안에 협동 로봇 전체 로봇 시장에서 침투하는 건 20% 넘게 늘어날 것 같고요. 이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 중 가장 라인업이 많아요. 그 라인업은 제품 라인업은 가반 하중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큰 무게를 들 수 있냐. 그다음에 작업 반경. 근데 이거에 따라 총 지금 13개, 뭐 E 시리즈, A 시리즈, M 시리즈, H 시리즈. H가 가장 가반 하중이 크고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H 시리즈를 많이 팔수록 두산 로보틱스는 좋겠죠. 그런데 지금 13개에서 26년까지 17개까지 늘린다고 하고요.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북미가 32% 차지해요. 그런데 북미 시장에 아직 제일 비싼 H 시리즈보다는 저렴한 M 시리즈를 많이 팔았으니까 북미 시장에서도 아주 비싼 M 시리즈 이제 앞으로 많이 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H 시리즈라고 하면 적재할 수 있는 적용 무게가 30kg 이상 되는 아주 고가반 하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인데요. 유럽에서 매출 비중이 26% 정도인데 유럽은 소위 말해서 이 수요가 미국 못지않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도 뭐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 고령화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로봇에 투자해서 회수하는 기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이 본전 뽑는 기간, 페이백이라고 하는데 그 페이백이 북미, 미국 못지않게 유럽이 특히 서유럽에서 엄청나게 짧아가지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좋은 거죠.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에서 계속 연간 30% 넘게 성장이 나오고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야 되거든요. 고객사별 커스터마이징만 1년에서 1.5년 이상 소요되는데 고객사별 커스터마이징을 상당히 잘한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그리고 이 자동화 솔루션 전문 업체 이 라겔이란 미국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고객사별로 커스터마이징 능력에 대해서 경쟁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간 이 로봇 회사들은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에 의해서 SI 업체를 끼고 하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SI 업체 필요 없이 시스템 자체 구축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냥 턴키로 대량 수주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협동 로봇 하면 이 팔만 생각하시는데 로봇 팔보다 지금 협동 로봇이 완전 진화돼서 평균 판매 단가가 2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아마 북미하고 유럽만 합쳐도 30% 이상 넘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쓰이기 시작했는데 국내에는 뭐 메가커피에도 들어갔고요. 수술하는데 보조로도 들어갔고요. 해외로 보면 이제 스키프 공항에 네덜란드에 화물 내리고 하는 화물 적재 그거 하는데도 이미 이 두산 로보틱스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공항에 이제 화물 내리고 하는 거 말고 안내하는 것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확장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H보다 더 큰 하중, 그러니까 30kg 이상의 P 시리즈가 신규로 이제 내년에 나오거든요. 팔레타이징 물건 적재하고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거, 그걸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솔루션이 엄청 다양화되고 있어요. 솔루션이 기존에 이제 그 제조업 현장에서 도와주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 베이커리, 칵테일, 아까 말씀드린 공항에서 하는 수화물 핸들링, 수술 보조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북미하고 미국에서 계속 성장하는데 아마 해외 채널만 80개 정도에서 110개까지 뭐 30개 이상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에 이번에 선정이 됩니다. 유럽에 이미 지사 생겨가지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아마 잘할 거고 지금 시장 점유율 4위권인데 3위랑 격차가 뭐 0.2%밖에 안 나서 3위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재미난 게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다트 스위프라고. 저는 이 플랫폼의 효과가 진짜 클 거라고 보는 게 협동 로봇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랑 연계해서 고객한테 필요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 이 현장에는 이 로봇 써야 된다. 이렇게 맞춤식으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별, 센서별 그 밸류 체인을 다 디테일하게 쪼개서 플랫폼 형태에서 솔루션 제공하는 게 아마 다트 스위프 요 플랫폼 갖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도
자체적으로 원자재 밸류체인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가 있고 센서가 있고 뭐 감속기가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다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화하기 위해서 로봇 관련된 부품 업체들을 막 추가 인수 M&A 합병하고 있고요. 그래서 훨씬 규모가 커질 것 같고 리스크 요인은 사실 두산이 일정 기간 못 파는 물량이 있는데 그게 해제됐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물량이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고 로봇도 구조적인 성장주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받은 거죠. 특히나 협동 로봇은 경기 민감도가 큰 거죠.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산업 어플리케이션에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좀 다시 좀 주목받을 시기가 오지 않을까. 미국도 자꾸 자체적으로 리쇼어링해서 공장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결국은 그 인력, 비싼 인력, 인건비 감당 못해서 다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래서 휴머노이드로 갈 건데 그 중간 단계 최대 수혜는 협동 로봇이 볼 거고 협동 로봇 국내 뭐 압도적인 1등인 두산 로보틱스가 저는 가장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국내에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제일 잘하는 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완전히 인수해서 삼성 로보틱스가 되면 그때는 두산 로보틱스보다 삼성 로보틱스가 더 매력적일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최소한 시간이 못해도 한 3년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로봇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그 첨단 산업 6대 산업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 관련돼서 계속 매달 이슈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로봇이 상당히 정부 정책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의 전부 시총을 합하면 그게 작년보다 거의 50%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눈여겨보셔야 되고 로봇 관련돼서 두산 로보틱스가 당장 수혜를 받는 측면으로 있지만 그거보단 규모는 작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잘하는 회사가 이 회사 주가 빠져서 굉장히 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전 그래도 변한 게 없거든요. 큐렉소라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하는 의료용 로봇 관련돼서는 뭐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인공관절 수술 로봇도 만들고 척추 수술 로봇도 만들고 또 뭐죠? 재활 걷는데 보행 재활 로봇도 만드는 굉장히 수술 로봇에 완전 최적화된 회사인데 큐렉소가 인공관절 수술 로봇 관련돼서는 글로벌 뭐 탑5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해외로 수출도 많이 했고 해외 레퍼런스도 많이 쌓았고 기술적으로도 글로벌 소위 말하는 글로벌 수술 로봇 하는 1등 업체가 있거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급은 아니지만 그 회사의 거의 80% 정도까지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최근에 해외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라는 회사랑 조인트를 맺어서 인도 메릴 헬스케어가 소위 말하는 큐렉소 로봇의 유통책인 거죠. 근데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가 얼마나 큰 회사냐면 임플란트 유통회사인데 글로벌로 120, 30개국이랑 다 조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해외 수출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퀴비스 조인트라는 인공 관절 수술 로봇이 인도가 일단 인구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당연히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를 파트너사로 잡았으니까 이미 꽉 잡고 있는 거고요. 인도에서는 앞으로 폭풍 이제 판매가 늘어날 어떻게 보면 초입 구간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에 또 진출한 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대략 2.8억 명이거든요. 전체 인구 순으로 치면 4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출해서 언제부터 이게 그럼 결과물이 나오냐? 당장 올해 나오고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파키스탄이 2.4억 명이거든요. 파키스탄도 올해 진출했어요. 심지어 파키스탄은 수출이 완료돼서 그게 하반기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파키스탄 다음으로 또 인구 또 많은 나라 중에 진출한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대략 1.5억 명인데 러시아가 인구 순위로 치면 9위인데 러시아도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한 1억, 말레이시아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를 진출을 해서 메릴 헬스케어란 아주 글로벌 탄탄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 비중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91%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출 국가고 이미 미국에 지금 임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미국 FDA 승인 허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까지 이제 모멘텀이 살아 있는 거고, 이 회사 당연히 일본 진출했거든요. 일본도 아마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큐렉소가 로봇 해외로 많이 진출한 건 알겠는데, 그럼 왜 큐렉소 로봇을 써야 되냐? 첫 번째가요, 이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갖춘 회사인데, 오픈 플랫폼이 환자 몸에 맞춰서 인공관절을 최적화하면서 유일하게 로봇이 직접 절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나 스트라이커 같은 해외사는 로봇이 직접 절삭하지 않고 의사를 보조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의사한테 위치 지정해주고 이렇게 자르세요 했는데, 이건 로봇이 직접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편리한 거죠. 환자 입장이나 의사 입장이나. 두 번째는 뼈가 정렬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완전 자동으로 절삭하는 거야. 근데 경쟁사들은 반자동이에요. 의사가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을 쓰긴 쓰는데 조금 그 큐렉소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덜 편리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힘줄이나 근육의 연조직을 손상이 훨씬 다른 것보다 줄어든다고. 왜냐면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절개 부위가 적기 때문에 환자의 연부 조직, 근육이라든지 힘줄 조직 손상을 줄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 자동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싸요, 훨씬.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나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뭐 30% 할인된 가격이니까 상당히 가격적인 가성비를 갖췄고, AI 지금 적용을 열심히 하고 있대요, 지금 로봇에. 그래서 AI 적용하면 제일 중요한 게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까지 로봇이 건드리면 안 되는데, AI 적용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영역이랑 없는 영역을 AI가 구분해줘서 그거를 완전히 맞춤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인허가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도요 로봇 매출만 거의 80%에 달했고요. 로봇을 작년에 몇 대 수출했냐면 거의 60대를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대수로 치면은 거의 뭐 최대 수준이고, 올해는 거의 180대에서 100대, 110대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수출 목표만. 그러니까 로봇 매출만 올해 예상되는 게 500억을 잡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미 작년에 흑자 전환했어요. 로봇 회사들 다 적자인데 유일하게 흑자 전환 회사고, 올해는 로봇 매출 500억 포함해서 850억, 내년에 1000억, 이렇게 매출 사이즈가 나온 회사고, 뉴로메카한테 로봇파를 이제 공급받아가지고, 그 전까지는 외부에서 사다 썼는데 이제 뉴로메카랑 그 협약 체결해가지고 로봇파를 공급하면 원가 절감이 20% 이상 된다고 하고요. 이 수술 로봇 쪽은 입소문 비즈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병원장들한테 소문 탔어요. 입소문 타가지고 의료 인구도 지금 의료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료 쪽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 고급 수술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의료 로봇 수술 편의성 이런 게 계속 강조되고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글로벌로 인공관절 수술하는 로봇은 5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5개 큐렉소가 들어가니까, 심지어 1등 업체는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기술 수준의 80%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로봇 연간 100대씩 팔면서 로봇 매출만 뭐 800억에서 1000억까지 나오면, 큐렉소 주가가 지금 박살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싸졌거든요. 지금 9,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원래 정상적인 이 회사가 밸류 받았을 때 시총 7,500억, 8,000억 정도 수준에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충분히 큐렉소 관련돼서 올해 750억의 영업이익 60억 나는 회사예요. 심지어 올해 2분기 흑자 지금 전환, 1분기 때 아까 뭐 원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뭐 악성 루머까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이 부분 상당히 정상화되면, 근데 큐렉소만 단독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여야지 큐렉소도 같이 간다. 근데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회사다. 로봇 20% 할 것 같고요. 당연히 저는 현금은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현금 30%. 그럼 50% 남았죠. 나머지 50%를 2차 전지가 가격적으로 너무 내려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아까 소재단에 한 15%, 그리고 나머지 35%는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 많이 싸진 게 엔터가 진짜 많이 싸진 것 같아요. 엔터 15%,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로봇, 현금, 한 섹터는 제약바이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약바이오. 반도체는 빼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과정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을 즐기다 보면 결과는 저는 분명히 따라올 거라 믿고요. 물론 주식 투자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것 때문에 멘탈이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고요, 사실은. 근데 멘탈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뭐 저 포함해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을 내 주식 떨어지는 거에 핑계거리로 삼으시면 그분은 주식 투자할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투자 원칙, 매매 전략 기준이 없으신 분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 원칙과 매매 전략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가정하에 다른 사람 얘기는 참고만 하세요. 그 아이디어만 얻으시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기준 판단은 본인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 본인이 기준도 없는데 투자하시면 그분들 얘기는 참고할 수는 있는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걸 기준 삼아 놓고 남 탓하고 남 비난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절대 주식으로 성공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이 재밌고 즐기시면 더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고요. 공부해서 뭐 수익이 나냐? 공부해서 수익이 나니까 그 많은 투자 그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공부가 너무 중요하고요. 잘 보세요.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어떤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에 줄 서 있지? 백화점 가면 무슨 상품이 많이 팔리지? 올리브영 가면 뭐가 잘 되지? 사람들 지하철 타면 지하철 안에서 뭘 제일 많이 하지? 사람들 대화에 어떤 주제가 있지? 그런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에서도 투자 아이디어 관련돼서 진짜 다 혼신의 힘을 다 알려드릴 거고 또 주식 투자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제 강의 여기 URL 주실 건데 그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요번에 다루지 않았던 업종이라 또 2차전지 최신 데이터를 또 갖고 와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